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넘어가는 새벽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대표님 오늘은 금리를 뭐 인하하느냐 동결하느냐 이 부분보다는 향후의 경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뭐 언제쯤 내릴 것인지 점도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어떤 상황들을 봐야 되는지 좀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그 이벤트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지금 뭐 이 CME 패드워치 툴 같은데 홈페이지 가보면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2에서 금리 인하 언급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자산 매입 가능성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유로 약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금리뿐만 아니라 환율 측면에서 FRB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 그것이 또 시장에 좋은 그런 영향을 줬다는 점, 이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주변 환경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서 결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CME 패러디 툴에서 7월에 FOMC 목표 금리 확률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보면은 그림에 나타나듯이 가장 긴 막대 그래프가 67.9%를 기록하고 있는 7월의 금리 인하 25bp 인하 확률인데 점차 이게 시기가 예전에는 9월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었는데 점차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밤에 열리는 그 6월 FOMC 회의의 동결 확률은 79.2%이기 때문에 뭐 인하 가능성 거의 적다. 인하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하루 남았으니까요. 하루도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목표 금리 구간을 좀 더 멀리 따져본다라고 하면 연말까지는 50bp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놓고 보면은 75bp 금리 인하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대 확률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밤에 6월 회의에서 또 어제 20일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공식적인 그 코멘트의 변화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실제로 했을 때를 좀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 반응이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뭐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게 과거 사례를 보니까 뭐 전례를 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진짜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예.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가 뉴스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큰 폭 상승까지 나타났으니까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알게 모르게 시장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안 올라왔지만 미국 쪽을 보면은 다우는 최고점 대비 이제 0.9%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P도 1% 남짓,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이것도 3%도 아직 안 남았습니다. 2.7%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사상 최고점으로 넘어설 수가 있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점에 못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점도 또 뉴스에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과거의 상황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금리 인하가 과거 두 번에는 그러니까 최근의 과거 두 번이죠. 2000년 이후에요. 그때는 강한 조정을 보이는 시그널이 됐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좀 따져보면은 지금의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막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금리 인하 시기는 이제 버블 붕괴 시기의 경기 악화를 동반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미국 OECD 경기 선행지수 흐름하고 이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하나의 그 표 안에 한번 묶어봐서 그림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찾아보면은 그림의 왼쪽 두 개의 박스가 나타나는 것이 2000년 이후 두 번의 금리 인하 구간입니다. 가장 오른쪽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데 이때 IT 버블 붕괴가 나타났었고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무려 78%나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가 최근에 나타났었던 그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타났었던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였는데 이때는 고점 대비 무려 56%나 빠졌고요. 그 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아래쪽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경기 선행지수인데 이 경기 선행지수의 급락이 나타나듯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사이클상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두 개의 붉은색 박스 같은 경우는 위기가 아닌 경기 사이클상의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해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였었던 그쪽이 2011년에 조정폭이었는데 그때는 별로 안 빠졌죠. 11%밖에 안 빠졌고 2016년의 경우에도 고점에서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붉은 박스인데 그때도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번에도 저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버블이 붕괴됐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2000년 초반에 금리 인하가 동반됐었던 그 시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으로 사이클상으로 조정을 보였었던 그 오른쪽의 두 번째의 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2018년에 경기 고점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조정폭을 보인 게 8월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24%까지 다 벌써 빠졌기 때문에 과거 두 번의 경기 위축 국면, 자연스러운 경기 위축 국면에서 보였었던 그 조정폭을 상회하는 조정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 4월까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걸 따져본다면은 한 2년 가까이 경기 위축 사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경기 둔화 사이클의 절반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조정폭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절반을 넘어간 그런 사이클에서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2008년 버블 붕괴 이후에 최근에 이제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섰을 때 금리 인상을 9번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3번 정도 인하로 마무리가 된다. 경기가 돌려 세울 수 있다. 이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성격으로 경기 위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조정폭 우리가 2018년 8월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정도의 폭의 진행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최장 확장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봤을 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꼭 아니어도 지금 한번 경기가 꺾일 때가 됐다. 사이클상 좀 둔화가 일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한번 주가에서 한번 찾아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주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하고 S&P 미드캡 400, 스몰캡 600 지수 추이를 한번 구해봤는데 나스닥 지수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우나 S&P보다 S&P 500보다 상승률이 좀 뒤떨어지는데 그게 무역 분쟁 영향을 많이 받는 IT 업종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가장 위에 있는 푸른색 수익률이 나스닥 그래프인데 그 아래쪽으로 미드캡 400 지수가 있고 더 아래쪽으로 스몰캡 600 지수가 이렇게 있고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저 그래프의 수익률이 2018년 8월 그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된 이후부터 나타난 것인데 무역 분쟁하고 상관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중소형주가 오히려 상대적인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2018년 이전에는 저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이 중소형주 시세가 더 나는 경우까지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무역 분쟁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수 경기 자체가 이제부터는 위축되거나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은 단순히 무역 분쟁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조정뿐만 아니라 사이클상의 조정 흐름이라는 것은 이러한 주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중소형주 흐름에서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이유 또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런 주가 흐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시장이 큰 조정보다는 뭐 회복기까지 좀 기다리는 기간 조정이라면 이게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이 부분은? 그렇죠.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 나와도 돈은 또 투자할 기회를 찾는 그것이 정상이겠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대로 한 3번의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은 1.5%에서 1.75%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온다는 것인데 물론 지금은 2%를 넘고 있지만 한 1년 뒤가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저금리의 배경이 경기 둔화와 더불어서 구조적인 저성장하고 또 저출산 노령화 시대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본다면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저금리의 장기화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금리 수혜주를 뭐 찾아보자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이번 주부터 좀 확연히 나타나고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놓고 보더라도 건설이나 뭐 증권주, 배당주 이쪽이 수익률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향후에 이제 4차 산업하고 그러니까 미래 산업하고 연관되는 흐름의 인프라 관련주가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고배당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동산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리츠 관련주가 여기에 대안이 되는 것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초보적인 단계라고 해가지고 뭐 오피스텔이 주로 이제 투자 대상이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확연히 이쪽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에 대한 시장의 선택이 더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의 SPDR 리얼 에스테이트 ETF 같은 경우가 리츠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제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받으면서 이쪽 리츠 산업이 급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국내 금융 자본들도 해외 부동산 관련 투자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좀 연관을 해가지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고성장 흐름까지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힌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리츠는 고배당이지 고성장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메리칸 타워 같은 기업은 통신 타워 관련 리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G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에퀴닉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부지하고 관련이 있고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배송 관련 이쪽하고 연관이 됩니다. 특히나 프롤로지스나 듀크 리얼티 같은 경우는 대형 물류 창고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이게 아마존 주가 상승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소매 기업의 위축은 당연히 좀 추세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전자상거래 위주 소매 산업이 관련 산업까지 동반해서 이끌고 있는 그런 변화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러한 미래성장 산업하고 관련되는 기업이나 사업이 있을까 또 관련 리츠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직은 좀 찾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찾기가 힘든데 우리가 좀 향후에는 그런 고배당 쪽으로 한정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한국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점에서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리츠에 뭐 직접 투자하는 거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배당보다는 고수익을 노리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흐름이 저금리 저성장을 뜻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향후 산업의 진화가 이 리츠 산업 쪽에서 어느 쪽이 더 잘 되고 있고 어느 기업이 더 좋게 나타나고 있고 성장이 고성장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점은 좀 지속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과거 경기 침체 때 나타났었던 조정하고 좀 틀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전체 산업이 조정을 보였었던 위기 이후의 조정하고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이러한 되는 쪽에서 관련된 부동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리츠 사업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조정과 이번에 설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성격이 다르고 흐름이 다를 것이다라는 점. 그 점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